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했다. 도시의 심장을 꿰뚫는 한강의 검은 물결 위로 수많은 다리가 빛의 띠를 만들었고 그 빛들은 다시 한번 강남의 마천루들을 향해 솟구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것은 단연 천지그룹의 본사 천지 타워였다. 거대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형상의 그 건물은 권력과 부 그리고 오만함의 상징처럼 도시 전체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 거대한 탑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통유리창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윤 글로벌 벤처, 캐피털, 이지스 홀딩스의 대표이자 이제 막 거대한 제국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빼든 전사였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천지 타워의 꼭대기를 향해 있었다. 저곳에 그가 있다. 5년 전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고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남자. 그녀의 심장을 조각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를 남겨준 남자. 권태환.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서윤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내리는 듯 했다. 복수심은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친구였다. 엄마 준비 다 됐어. 고요한 정적을 깨고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거실 중앙에는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컴퓨터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레어 한국 이름은 강민준. 서윤의 아들이자 그녀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였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특수 제작된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화면에는 일반인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윤은 아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레어 무리할 필요는 없어. 이건 그냥 첫 번째 테스트일 뿐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아들을 향할 때만 유일하게 온기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레오는 고개를 저으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니, 거의 다 왔어. 천지그룹의 방화벽 생각보다 허술하네. 마치 비싼 갑옷을 입고 문은 잠그지 않은 성 같아.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레오는 태어날 때부터 숫자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고 3살 때 이미 웬만한 프로그래머를 능가하는 코딩 실력을 갖춘 천재였다. 서윤은 아들의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하고 뉴욕에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다. 그것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검을 벼리는 과정이기도 했다. 아들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레오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의 모든 코드들이 사라지고 중앙에 선명한 녹색 글씨가 떠올랐다. Access Granted. 천지그룹의 철옹성이라 불리던 내부 데이터 서버로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레오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부망 침투 성공. 이제 뭘 할까? 엄마 회계 장부를 엉망으로 만들까? 아니면 인사 기록을 바꿔버릴까? 아이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천지그룹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것들이었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너무 큰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우리는 아직 그림자 속에 있어야 해. 딱 한 가지만 하자. 내일 오전에 있을 해외 투자자 대상 IR 자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 숫자를 소수점 2자리만 바꿔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차이로.
그녀의 지시는 정확하고 치밀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교란하고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레오는 엄마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다시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몇 번의 타이핑 끝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 완료. 30초 후에 모든 접속 기록은 자동 삭제될 거야. 우리가 왔다 갔다는 흔적은 먼지 한 톨 남지 않을 거야. 레오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서윤은 아들을 번쩍 안아들었다. 품에 안긴 레오는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서윤은 잠든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며 다시 한번 창밖의 천지타워를 노려보았다. 권태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때까지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아. 같은 시각 천지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 뒤에 앉은 권태환 회장은 매서운 눈으로 앞에 서 있는 정보보안 팀장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누군가 우리 내부 서버에 침투했다는 말을 하는 건가? 그것도 흔적 하나 없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였고 그의 제국에 누군가 흠집을 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정보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침입 사실을 인지한 것은 불과 10분 전입니다. 너무나도 정교한 방식이라 저희 시스템이 경고조차 울리지 못했습니다. 로그 기록은 이미 모두 삭제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의 말에 권태환은 코웃음을 쳤다. 추적 불가 천지그룹의 보안팀이 고작 그 정도 수준이었나.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범인을 찾아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나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이 도시의 야경을 향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경쟁자들을 짓밟고 이 자리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침입은 왠지 모르게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너무나도 대담하고 너무나도 조용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그의 심장에 작은 바늘을 꽂고 사라진 느낌이었다. 대체 어떤 놈일까? 권태환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쩌면 해외의 경쟁 조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작 데이터 하나를 바꾸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만만했던 그의 제국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천지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발표회에서 핵심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실수는 즉시 정정되었지만 이미 투자자들의 신뢰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시장에는 천지그룹의 위기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권태환은 경노했다. 이것이 어젯밤 침입의 결과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듯한 굴욕감에 휩싸였다. 한편 강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천지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앞으로 천지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침몰시킬 계획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러가 태블릿 PC로 복잡한 주식시장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다. 엄마 공매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만든 작은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 러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했어, 러.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지.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권태환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을 작정이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위험하더라도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 그녀는 이미 자기 자신을 버렸으니까 권태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단순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악의적이었다. 마치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찌르는 듯한 공격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5년 전 풋풋하고 순수했던 시절의 강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때 그는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사랑보다 거대했다. 그는 서윤을 배신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이룩한 회사를 집어삼켰다. 서윤은 모든 것을 잃고 그의 곁을 떠났다. 그 후로 5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떠올리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정체불명의 공격 앞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일까? 권태환은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던져 넣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는 이미 끝났어.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강서윤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레오가 작은 손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아이의 연주는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서정적이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했다. 지난 5년간 뉴욕에서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다. 하지만 레오의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러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야? 서윤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일을 할 거야. 아주 크고 튼튼해 보이는 성의 벽돌을 하나씩 빼내는 일이지. 언젠가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레오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엄마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결심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고. 권태환과 천지그룹이라는 거대한 악몽에 종지부를 찍고 아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말이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다음날 천지그룹의 아침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긴급 소집된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어젯밤의 미미한 주가 하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밤사이에 월스트리트를 시작으로 아시아 금융시장까지 천지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퍼져나갔다. 강서윤이 심어놓은 작은 의심의 씨앗이 유능한 애널리스트들의 손을 거치며 하룻밤 만에 거대한 괴물로 자라난 것이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권태환 회장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임원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천천히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선명한 숫자로 찍혀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재무담당 사장과 정보보안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어젯밤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고했던 게 누구였지? 권태환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재무 담당 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IR 자료의 단순한 오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고 파괴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명에 권태환은 여튼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다. 예상하지 못했다. 천지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사람이 고작 그 정도 예측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그의 시선이 이번에는 정보보안팀장에게로 향했다. 범인은 찾았나 보안팀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력으로는 역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권태환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벽으로 집어 던졌다.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태블릿이 산산조각 났지만 회의실 안에는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불가능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자는 내일 아침 그의 책상도 함께 사라지게 될 줄 알아라. 외부 업체를 통해서라도 땅을 파서라도 반드시 이 배후를 찾아내. 이건 내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야. 그리고 나는 나에게 전쟁을 선포한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아. 그의 선언에 임원들은 일제히 마른 침을 삼켰다. 회의가 끝나고 권태환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개인 비서를 불렀다. 블랙옵스 시큐리티의 박 실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블랙옵스 시큐리티는 국가정보원이 처리하기 힘든 민간 영역의 사이버 범죄를 비밀리에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업계 최고의 그림자 조직이었다. 권태환이 그들을 부른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닌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번 공격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적의 실체를 반드시 제 손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한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이지스 홀딩스. 한국지사의 대표실은 천지그룹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고요하고 평온했다. 강서윤은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향이 깊은 홍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50대 중반의 중후한 인상을 가진 남자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이지스 홀딩스 한국지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조영민 전무였다. 조 전무는 본래 서윤의 아버지인 강만희 회장이 운영하던 유림테크의 창립 멤버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였다. 5년 전 권태환의 배신으로 유림테크가 천지그룹에 강제 합병되었을 때 그는 끝까지 강 회장의 곁을 지켰다. 서윤이 뉴욕에서 재기에 성공한 후 가장 먼저 한국으로 불러들인 사람도 바로 그였다. 그는 서윤에게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동지이자 삼촌 같은 존재였다. 대표님, 계획대로 천지그룹의 주가가 목표치까지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권태환은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조 전무가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조 전무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니까요. 부탁드렸던 자료는 준비되셨습니까? 그녀의 말에 조 전무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천지그룹이 최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자회사 천지바이오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다. 표면적으로는 유망한 신약 개발 회사였지만 서윤은 그곳이 권태환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비밀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천지바이오의 연구 개발비가 동종 업계 평균의 3배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이렇다 할 성과는 전무합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흐름입니다. 조 전무의 설명에 서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해 주세요. 권태환이 그 돈으로 어떤 정치인들과 거래를 했는지, 어떤 불법적인 로비를 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녀의 지시에 조 전무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 전무가 나가고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서윤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액자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 강만희 회장과 그의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세상의 어두운 면이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였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사랑하는 남자와의 미래를 꿈꾸던 시절, 그 남자가 바로 권태환이었다. 아버지의 가장 유능한 수제자이자 그녀가 세상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믿었던 남자. 서윤은 눈을 감아왔다. 그러자 5년 전 그날의 악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어느 날 오후의 이사회 회의실. 아버지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던 자신에게 권태환이 내민 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아버지의 경영 비리가 담겨 있다는 날조된 증거 서류들이었다. 그는 서윤이 그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털어놓았던 회사의 작은 문제점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부풀려 아버지를 파렴치한 배임죄로 몰아갔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무기로 사용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서윤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아버지 강만희 회장은 그 충격으로 이사회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권태환은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동의안을 발의해 회사를 장악했다. 모든 것은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냉정하게 돌아섰다. 그 후의 삶은 지옥이었다. 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언론은 그녀의 가족을 부패한 재벌가로 매도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이 권태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뱃속의 아이를 위해 살아남을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그녀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뉴욕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홀로 럴을 낳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뉴욕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우유 배달을 하고, 밤에는 갓난아들을 안고 월스트리트의 투자 보고서를 분석하며 밤을 새웠다. 그녀는 복수심을 땔감 삼아 스스로를 불태웠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은 곧 빛을 발했고, 작은 투자 회사에서 시작해 5년 만에 거대 벤처 캐피털 이지스 홀딩스를 일궈냈다.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권태환에게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절망과 고통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서윤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액자를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과거에 대한 연민은 사치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5년 전의 순진한 강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자 아들 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어미 늑대였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권태환의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어도 권태환. 곧 그 얼굴에서 미소를 영원히 지워줄 테니. 같은 시각 권태환의 사무실에는 블랙옵스 시큐리티의 박 실장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해킹 사건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회장님, 이번 공격은 단순한 외부 침입이 아닙니다. 박 실장의 말에 권태환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뜻이지? 박 실장은 태블릿을 조작해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범인이 사용한 침투 루트와 코드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저희가 과거에 분석했던 한 회사의 이론적인 보안 프로토콜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회사입니다만, 박 실장은
잠시 말을 끊고 권태환의 눈치를 살폈다. 권태환은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어느 회사지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림테크입니다. 5년 전 천지그룹에 합병된 강만희 회장의 회사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권태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유림테크, 강만희, 그리고 강서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유림테크라고 이미 사라진 회사의 기술과 이번 사건이 무슨 상관이지? 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마치 유림테크의 내부 구조와 기술적 특성을 손바닥 보도는 꿰뚫고 있는 자의 소행 같습니다. 보고를 마친 박 실장이 돌아가고 권태환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유림테크라니, 강서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외국으로 도망쳤다고 들었다. 그 연약했던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복수를 꿈꿀 리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5년 전에 퇴사한 강서윤. 그 여자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그는 자신의 불안감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서서히 휘감아오고 있었다. 며칠간의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천지그룹은 어수선한 내부를 다잡고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권태환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키고 자신에게 반감을 가질 만한 모든 내부 인물들을 대상으로 은밀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허공의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았다. 적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고 그는 그 적이 다음 공격을 어디로 해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불안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 강서윤은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전실 이지스 홀딩스의 심장부에서는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천지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고 수십 개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들이 계열사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었다. 서윤은 그중 유독 붉은색으로 표시된 한 곳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천지건설이었다. 천지건설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지만 최근 몇 년간 무리한 해외 플랜트 사업 수주로 인해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조영민 전무가 현황판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표면적인 재무제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내부 사정은 골마 터지기 직전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의 분석에 서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가장 단단해 보이지만 가장 취약한 고리. 서윤은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은 모두 뉴욕에서부터 그녀와 손발을 맞춰 온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타겟은 천지건설이다. 목표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야. 우리는 저들의 분식회계를 세상에 폭로하고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태환이 제국의 기둥 중 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레어의 몫이었다. 서윤의 지시에 따라 레어는 다시 한번 천지그룹의 내부 서버로 잠입했다. 이번 목표는 천지건설의 회계 감사 자료와 내부 거래 내역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레어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유령 회사를 이용한 자재비 횡령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그리고 비자금 조성에 추악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우리 집 앞에 있는 놀이터 짓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어. 레오가 모니터를 보며 순수한 분노를 터뜨렸다. 서윤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씁쓸하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는 거야, 레오. 세상에는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어른들이 너무나도 많거든. 그녀는 아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의 더러운 면을 보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단계는 조영민 전무가 맡았다. 그는 레오가 빼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완벽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는 것으로 유명한 한 경제부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물론 제보자의 IP 주소나 신상 정보는 레오의 기술을 통해 완벽하게 세탁된 후였다. 이제 모든 미끼는 던져졌다. 남은 것은 월척이 미끼를 무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의 모든 조간신문 한 명과 주요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이 천지건설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기사는 너무나도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천지그룹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동시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천지건설의 주식은 이미 하한가로 추락할 것이 명백했다. 그 시각 이지스 홀딩스의 트레이딩 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강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시장 개장과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자본을 동원해 천지건설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실행할 것.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트레이더들이 일제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모니터 위에서 숫자로 변해 거대한 파도처럼 천지건설을 덮치기 시작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천지건설의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다. 개장 10분 만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팔겠다는 주문만 쌓인 채 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장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천지그룹이라는 대기업의 핵심 계열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은 다른 계열사들의 주가까지 동반 하락시키는 연쇄 효과를 낳았다. 천지타워의 권태환 회장실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권태환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당장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주가를 방어해 자사주를 매입해서라도 하한가를 막아야 한다. 그가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천지건설의 부실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투매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번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파악되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이지스 홀딩스라는 신생 벤처 캐피털입니다. 이지스 홀딩스. 권태환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았다. 어떤 놈들이지 당장 그 회사 대표가 누군지 알아내 그의 불호령의 비서는 이미 파악한 정보를 보고했다. 대표는 에스캉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한국계 여성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5년 전 뉴욕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신상 정보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에스캉. 그 이니셜을 듣는 순간 권태환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지난번 해킹 사건의 배우로 의심되었던 유림테크. 그리고 5년 전 사라진 강서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어지었다. 그 연약하고 순진했던 여자가 월스트리트를 주무르는 거물이 되어 돌아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아마 가네 여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른 세수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블랙옵스 시큐리티의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지금부터 모든 조사를 중단하고 딱 2가지만 알아봐. 첫째, 이지스 홀딩스 대표 S캉의 정체. 둘째, 5년 전 뉴욕으로 떠난 강서윤의 행적. 2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섬뜩한 집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작정이었다. 적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목을 자신의 손으로 비틀어 버려야만 했다. 그 상대가 설령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여자라 할지라도 그의 제국을 위협하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다.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천지건설은 결국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고 천지그룹의 신용등급은 급락했다. 권태환은 천지건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국의 다른 부분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강서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체스 마스터처럼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권태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의 뒷조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영민 전무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하지만 서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오히려 그가 빨리 내 정체를 알아채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야 이 게임이 더 재미있어질 테니까요.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권태환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의 공격은 여기까지였다. 이제는 당당하게 그의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려줄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권태환에게는 가장 큰 공포이자 형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5년 전 그가 버렸던 과거의 망령이 이제 그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거대한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복수의 여신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권태환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앞에는 블랙옵스 시큐리티의 박 실장이 내민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얇은 서류 뭉치였지만 그 무게는 수천 톤의 강철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이지스 홀딩스의 대표 S캉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5년 전과 비교해 훨씬 더 날카롭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강서윤이었다. 보고서는 그녀가 뉴욕에서 보낸 5년의 시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 월스트리트의 거물로 성장하기까지의 경이로운 과정이 담담한 문체로 서술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거대한 자본의 제국을 세웠다. 권태환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주 희미한 감탄까지. 그는 자신이 내버렸던 조약돌이 어느새 자신을 위협하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가 기억하는 강서윤은 언제나 그의 그늘 아래에서 수줍게 웃던 연약한 여자였다. 하지만 보고서 속의 그녀는 냉혹한 승부사였고 그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녀의 귀환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5년의 세월을 담금질해 만든 복수의 칼날이었다. 오늘 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비즈니스 리더스 갈래
이지스 홀딩스의 대표도 참석합니다. 박 실장의 보고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권태환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그래, 잘 됐군. 도망다니는 쥐를 잡는 것보다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먹잇감을 상대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법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그는 그 파티의 주최자이자 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에서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여자의 가면을 만천해 벗겨버릴 작정이었다. 같은 시각 강서윤은 파티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레스룸에 걸린 수십 벌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실크 수트였다.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우아함과 권위가 느껴지는 옷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갑옷과도 같았다. 5년 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섰던 순진한 소녀는 이제 죽고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엄마, 오늘 진짜 멋있어야 돼. 꼭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같아. 레오가 그녀의 다리에 매달리며 말했다. 서윤은 몸을 숙여 아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뺨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 아들. 엄마, 오늘 아주 무례하고 나쁜 아저씨를 만나러 가야 하거든. 러가 응원해 줄 거지. 그녀의 말에 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가 엄마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게. 나쁜 아저씨가 엄마 괴롭히면 내가 그 아저씨 컴퓨터에 바이러스 심어버릴 거야.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서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조영민 전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막아섰다. 대표님,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권태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걱정 마세요, 전무님. 오늘 밤의 주인공은 저와 그 사람 단둘이어야만 해요.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만남이니까요.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파티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벌 총수들,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 사주들까지. 그들은 모두 화려한 겉모습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권태환 회장이 있었다. 최근 천지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정글의 왕처럼 위풍당당하게 행동하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입구 쪽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입구에 강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어떤 수행원도 없이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에는 극적인 효과가 없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바로 천지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이지스 홀딩스의 대표인가, 실물이 훨씬 더 대단하군. 보통 내기가 아니야. 마침내 방 안의 양쪽 끝에 서 있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권태환은 자신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거의 순수함과 연약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차가운 지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그는 순간적으로 오싹함을 느꼈다. 서윤 역시 그를 담담하게 응시했다. 5년의 세월은 그에게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안겨주었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오만함과 탐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앞에서 떨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분노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었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앞에 섰을 때 두 사람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듯 했다. 오랜만이군요, 권태환 회장님.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권태환은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비꼬는 투로 대답했다. 그러게, 이런 곳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뉴욕 생활이 꽤나 잘 맞았던 모양이야, 서윤 씨. 그는 일부러 그녀의 옛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세상은 회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좁거든요. 아니, 어쩌면 회장님의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좋은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최근 천지건설 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제 고객 중 한 명이 이번 공매도로 꽤 큰 수익을 얻었다며 회장님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권태환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나한테 시위라도 하는 건가? 고작 돈 몇 푼 벌었다고 해서 이 권태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야. 넌 아직도 5년 전처럼 순진하군. 그는 그녀의 약점을 공격하려 했다.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면서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네 과거를 다 폭로해버리면 네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그의 협박에 서윤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과거요. 제 과거는 5년 전 당신이 모두 불태워버렸잖아요. 이제 저에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다르죠.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죠. 내 아이 러의 이름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에요. 만약 내 아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그땐 나도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부숴버릴 테니까. 그 순간 권태환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아니 자신보다 더 잔인하고 집요한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이 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서윤은 자신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었음을 확인하고는 몸을 돌렸다. 그럼 파티 즐기세요, 회장님. 앞으로는 이런 여유를 즐길 시간이 별로 없을 테니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권태환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온 차가운 비수를 본 것만 같았다. 5년 전 그가 가볍게 버렸던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 그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의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복수의 여신은 마침내 그 진짜 얼굴을 드러냈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화려한 파티의 한복판에서 권태환은 자신의 제국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현기증을 느꼈다. 갈라 파티에서의 대결이 있은 후 강서윤과 권태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선은 팽팽하게 당겨졌다. 더 이상의 탐색전은 없었다. 가면을 벗어던진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심장을 향해 망설임 없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서울의 금융가와 정치권은 거대한 두 세력의 충돌이 일으킬 거대한 폭풍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윤은
잠든 레오의 머리맡을 한참 동안 지켰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파티장에서 권태환과 마주했을 때 끌어올랐던 분노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증오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를 권태환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조 전무님, 지금부터 2단계에 돌입합니다. 천지바이오의 숨겨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주세요. 권태환이 그 돈으로 누구의 목줄을 쥐고 있는지, 부패에 거미줄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밤중의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의 조영민 전무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날 새벽부터 이지스 홀딩스의 작전실은 다시 한번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레오였다. 레오는 천지바이오의 복잡한 회계 시스템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차명 계좌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다. 수십 수백 개의 계좌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자금은 여러 나라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고 있었다.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복잡한 구조였지만 레오에게 그것은 흥미로운 퍼즐 게임과도 같았다. 찾았어, 엄마. 돈의 흐름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어.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러가 외쳤다. 모니터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 하나가 떠 있었다. 예금주는 청송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의 유령 단체였다. 그리고 그 재단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은 다름 아닌 여의도 정치권의 핵심 인물 차민석 의원이었다. 차민석은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이었다. 권태환이 키우고 있던 개가 바로 차민석이었군.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권태환은 단순히 사업가로 남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차민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천지그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판 전체가 뒤흔들릴 만한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셈이었다. 하지만 권태환 역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강서윤의 정체를 확인한 그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처럼 거대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이지스 홀딩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국세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갑작스럽게 국세청 특별조사국 요원들이 이지스 홀딩스 한국지사에 들이닥쳤다. 죄목은 해외 자금 탈세 혐의였다. 조영민 전무는 노련하게 조사팀에 대응했지만 그들의 목적이 세무조사가 아닌 먼지떨이식의 괴롭히기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들은 사소한 서류 하나를 문제 삼아 몇 시간씩 시간을 끌었고 언론에 이지스 홀딩스가 심각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다. 서윤은 이 모든 것이 권태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합법적인 권력의 칼날을 이용해 상대를 위축시키고 고사시키는데 아주 능숙한 자였다. 두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들어왔다. 천지그룹의 자금 지원을 받는 보수 언론사들과 인터넷 매체들이 일제히 이지스 홀딩스를 공격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지스 홀딩스를 대한민국의 국부를 유출하는 해외 투기 자본, 즉 벌처 펀드라고 매도했다. 또한 대표인 강서윤에 대해서는 정체불명의 재미교포 출신 여성이라 칭하며 그녀의 사생활과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대 재벌에 맞서는 혁신적인 투자 기업으로 칭송받던 이지스 홀딩스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금융약탈자로 낙인 찍혔다. 권태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이 완벽하게 강서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론이라는 거대한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서윤은 그의 예상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권태환이 사용할 모든 수단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둔 상태였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며칠간의 소란 끝에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해야만 했다. 이지스 홀딩스의 모든 자금 흐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합법적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리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역풍을 맞은 것은 국세청 쪽이었다. 언론 공격에 대한 그녀의 대응 방식은 더욱 영리했다. 그녀는 변명을 하거나 반박 기사를 내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지난번 천지건설의 비리를 폭로했던 바로 그 경제부 기자에게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다. 약속된 인터뷰 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강서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지스 홀딩스는 투기 자본이 아닙니다. 저희는 낡고 부패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임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대신 자신의 투자 철학과 비전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천지그룹이나 권태환 회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은 부패한 재벌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 최근 있었던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존중하며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당한 기업 활동이 부당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믿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대신 거대 권력에 맞서는 원칙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대중들은 거대 재벌과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젊고 능력 있는 여성 CEO의 모습에 열광했다. 권태환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강서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극적인 이미지를 씌워주는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TV 화면 속에 강서윤을 보며 치를 떨었다. 그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어 너무나도 노련하고 강했다. 권태환이 여론전에서 패배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사이 서윤은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레오가 찾아낸 천지바이오의 비자금 자료와 차민석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담은 파일을 USB에 담았다. 그리고는 조영민 전무를 불렀다. 이 자료를 언론에 터뜨리지 마세요. 그건 너무 시시한 방법이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대신 이 자료의 사본을 야당의 모든 대표 의원실과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특별검사팀에 동시에 보내세요. 발신지는 추적 불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조영민 전무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언론에 터뜨리는 것은 단순한 폭로전으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사법기관에 직접 증거를 던져주는 것은 권태환이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공식적인 수사의 칼날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지시대로 익명의 제보 파일이 정치권과 특검팀에 전달된 지 하루 만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차민석 의원의 추악한 비자금 스캔들은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특검팀은 즉시 천지그룹 본사와 차민석 의원의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권태환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방패막이와 비밀 금고를 동시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강서윤이라는 한 명의 적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적은 야당 전체와 성난 여론의 지지를 받는 특별검사팀,
그리고 자신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정치권 전체가 되어버렸다. 강서윤은 단 몇 수만으로 그를 완벽한 외통수에 몰아넣은 것이다. 부패의 거미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지고 있었다. 차민석 의원의 비자금 스캔들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 특별검사팀의 칼날은 권태환의 턱 밑까지 파고들었고, 한때 그의 충실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정치인들은 이제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천지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금융시장에서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발밑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권태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해법을 찾으려 애썼다. 최고의 변호인단도 로비스트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다. 강서윤이 던져놓은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이어서 법적인 수단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도끼로 변해갔다. 비즈니스의 룰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이상 승산이 없다면 그 룰 자체를 부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블랙옵스 시큐리티의 박 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위험했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모두 잊어라. 이지스 홀딩스 천지그룹 이따위 사업 얘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는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뱀처럼 속삭였다. 내가 원하는 건 강서윤 그 자체의 약점이다.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녀를, 내 발밑에 무릎 꿇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뉴욕에서의 5년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병원 기록, 학교 기록, 사소한 카드 사용 내역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의 명령에는 더 이상 기업 총수의 이성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짐승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박 실장은 그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개인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권태환이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동안 강서윤은 잠시 동안의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주말 오후 그녀는 레오와 함께 한적한 미술관을 찾았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예술 작품들 사이를 거니는 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휴식이었다. 레오는 그림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아이는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눈으로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엄마, 이 그림은 되게 슬픈 것 같아. 파란색 물감을 너무 많이 썼잖아. 그런데 저기 저 노란색 점 하나 때문에 다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 레오가 칸딘스키의 추상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윤은 아들의 감수성에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복수가 끝난 후의 삶을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았다. 레오와 함께 이렇게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삶. 그 소박한 꿈이 그녀에게는 이 힘든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블랙옵스 시큐리티의 정보망은 거대하고 집요했다. 그들은 뉴욕의 모든 공공기록과 사설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5년 전 맨해튼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출생 증명서. 산모의 이름은 강서윤, 아이의 이름은 레오강. 아버지의 이름은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레오가 현재 서울의 한 영재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박 실장은 권태환에게 레오의 사진 몇 장과 함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사진 속 아이는 하얀 피부에 영리해 보이는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권태환은 사진 속 아이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5년 전
강서윤이 떠난 시기와 아이의 나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설마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가 아니었다.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는 드디어 찾아낸 것이다. 강철 같은 여자 강서윤의 유일한 아킬레스건. 아무리 강한 여자라 해도 자식이라는 약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다. 잘했어, 박 실장.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저 거만한 여자가 내 앞에 와서 빌게 될지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해볼까. 위협은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후 서윤은 레오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차를 뒤따르는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차는 어김없이 나타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왔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권태환의 경고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사무실로 발신인이 없는 의문의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나 문서 대신 고해상도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유치원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레오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붉은색 펜으로 아이의 머리 주위에 섬뜩한 원을 그려놓았다. 쪽지 한 장 없었지만 그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그 어떤 협박 편지보다도 명확하고 잔인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강서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 없었던 냉철한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심장이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차갑게 식었고 손끝이 제어할 수 없이 떨려왔다. 그녀가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영혼까지 잠식하는 듯한 순수한 공포였다. 권태환이 감히 그녀의 세상이자 전부인 레오에게 손을 뻗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즉시 조영민 전무에게 연락해 최고 수준의 경호팀을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레오의 유치원에도 연락해 당분간 등원을 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지켜야 하는 철옹성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협으로 보였다. 지나가는 행인도 주차된 차도 모두가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든 레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에서 공포는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맹수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내뿜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였다. 권태환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그는 비즈니스 경쟁이나 과거의 원한이라는 선을 넘어 그녀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침범했다. 대표님, 권태환이 대표님을 굴복시키기 위해 겁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조영민 전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레오의 사진에 그려진 붉은 원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의 천지타워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팠어요, 전무님. 그는 내 약점을 찾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는 틀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내 약점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를 자비 없이 철저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파괴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낸 것뿐이에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를 위협하는 포식자를 사냥하는 어미 늑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어미 늑대의 사냥에는 그 어떤 잡이나 타협도 존재하지 않았다. 강서윤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최첨단 보안 장비가 24시간 집 안팎을 감시했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와 레오의 곁을 지켰다. 평온했던 일상은 팽팽한 긴장감에 잠식당했다. 서윤은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아들 러의 안전에만 쏠려 있었다. 권태환이 보낸 사진 속의 붉은 원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악몽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위협의 중심에 있는 레오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이는 오히려 겁에 질린 엄마의 눈빛과 집안을 감도는 무거운 공기의 원인을 파악하려 애썼다. 어느 날 밤 레오는 서재에서 홀로 밤을 새우고 있는 서윤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도 무서워하지 마. 서윤은 아들의 당돌한 위로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미안해 러. 엄마가 더 강해져야 하는데. 그녀의 말에 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해.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 나쁜 아저씨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그 아저씨의 비밀을 전부 다 찾아내줄게. 서여윤은 레오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기업의 서버를 해킹하는 것과 권태환이라는 위험한 인물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것은 아들을 위험한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려 했다. 하지만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들의 단단한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레오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알았어. 하지만 약속해.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멈춰야 해. 이건 명령이야. 그녀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아들의 비범한 재능이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모자의 역할은 바뀌었다. 서윤은 아들을 위한 완벽한 방패가 되었고 레오는 엄마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적의 심장부를 겨누기 시작했다. 레오의 새로운 목표는 천지그룹의 서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권태환 개인의 디지털 요새였다. 그의 자택에 설치된 개인 서버 스위스크, 은행의 비밀 계좌와 연동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디지털 블랙박스. 그곳은 천지그룹의 보안 시스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폐쇄적이고 정교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편집증적인 권태환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레오는 며칠 동안 권태환의 디지털 요새 주변을 유령처럼 맴돌았다. 모든 공격은 차단되었고 침입의 흔적조차 남길 수 없었다. 방화벽이 너무 강해.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아. 내가 공격하는 패턴을 학습해서 스스로 진화하고 있어. 레오가 처음으로 난관에 부딪혔다는 듯 말했다. 서윤은 초조해졌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완벽한 시스템일수록 가장 예상치 못한 아날로그적인 허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조영민 전무를 통해 권태환의 자택에 설치된 스마트홈 시스템의 서비스 업체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 레오는 그 업체의 허술한 하청업체 관리 시스템을 역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그것은 정문을 부수는 대신 담벼락 아래에 작은 개구멍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마침내 레오의 모니터에 Connection Established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들은 마침내 호랑이의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것이다. 권태환의 개인 서버는 그의 내면처럼 어둡고 복잡했다. 수많은 비밀 거래 내역, 경쟁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모아둔 자료들,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의 추악한 사생활이 담긴 파일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하지만 서윤이 찾는 결정적 한 방은 보이지 않았다. 권태환은 자신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그 어디에도 남겨두지 않는 치밀한 자였다. 수색이 계속되던 중 레오는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파티션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이 존재했다. 유림 레거시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윤은 숨을 멈췄다. 유림. 그것은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었다. 파일은 레오가 지금껏 본 적 없는 권태환이 직접 만든 개인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엄마, 이건 내가 아는 어떤 암호화 방식과도 달라. 이걸 풀려면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수십 년은 걸릴 거야. 레오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권태환이라는 남자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 그의 습관, 그의 뒤틀린 욕망까지도. 그녀는 레오에게 권태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들의 기념일, 그가 좋아했던 문구, 그가 경멸했던 단어들까지. 모자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듯 수백 수천 개의 단어들을 조합하며 암호를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윤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시스템이 반응했다. 그는 항상 말했지. 가장 위대한 유산은 승자의 기록이라고. 레오가 그 문장을 입력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파일의 자물쇠가 풀렸다. 화면에 파일의 내용이 나타났을 때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파일 안에는 2개의 폴더가 있었다. 첫 번째 폴더의 이름은 진실이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유림테크의 인수합병 과정에 대한 진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적대적 M&A가 아니었다. 권태환은 아버지가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했고 그 책임을 모두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쓰러지는 모든 과정이 그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닌 살인에 가까운 악랄한 범죄였다. 서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비극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손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다는 진실은 그녀의 남은 영혼마저 파괴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린 것은 2번째 폴더였다. 폴더의 이름은 기억이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권태환이 비밀리에 보관해온 사진들과 개인적인 일기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서윤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있었다. 권태환이 그녀의 아버지를 내치고 회사를 집어삼키기 며칠 전의 일기. 거기에는 그가 서윤의 병원 진료 기록을 몰래 빼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내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야망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그녀를 매정하게 내쳤던 것이다. 레오는 복잡한 서류들의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엄마 이름이 적힌 진료 기록과 임신 초기라는 단어를 똑똑히 보았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모니터와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서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허무함이 느껴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빼앗겼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회사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아빠라는 존재, 그리고 완전한 가정의 행복이었다. 권태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신의 아이마저 의도적으로 버렸던 것이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아들을 위한, 그리고 기만당한 자신의 삶을 위한 처절한 정의 구현이었다.
천재 소년의 방역은 그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적인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다. 유림 레거시. 파일이 열린 그날 밤 이후 강서윤의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권태환에 대한 감정은 이제 분노나 증오를 넘어섰다. 그것은 차라리 경멸에 가까웠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뱃속의 아이까지 외면한 남자를 그녀는 더 이상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가 손에 쥔 증거는 권태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물론 수십 년간 감옥에 가둘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환이 레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아이의 사진을 보냈던 그의 행동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나는 네 가장 약한 고리를 알고 있다는 오만한 과시였을 것이다. 그는 아직 레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순간이 오면 그는 분명 이성을 잃고 괴물처럼 날뛸 것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대비해야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최고의 로펌과 접촉해 친권 방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레어의 주변 경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그녀가 가진 마지막 패, 즉 권태환의 범죄 증거는 바로 그 최후의 순간을 위해 아껴두어야만 했다. 그가 레어에게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비수로서 말이다. 한편 권태환은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극심한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이의 사진을 보내 겁을 주면 강서윤이 꼬리를 내리고 협상을 시도해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특별검사팀은 매일같이 천지그룹의 관계자들을 소환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기분이었다. 그럴수록 그의 집착은 강서윤이 아닌 사진 속의 그 아이 레어에게로 향했다. 그는 박 실장을 시켜 아이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게 했다. 아이의 출생 기록, 성장 과정, 그리고 유치원에서의 활동 기록까지. 그는 무언가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그러던 중 그는 레어의 유치원 건강검진 기록에서 아이의 혈액형이 희귀한 RH AB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순간 권태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자신의 혈액형 역시 RH AB형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5년 전 그녀가 떠났던 시기, 아이의 나이, 그리고 이제 혈액형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박 실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에게 DNA 샘플을 구해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좋아. 당장. 며칠 후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권태환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레어의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있었다. 권태환은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기관에 직접 샘플을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었다. 아닐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부건 확률 99.99%.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권태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레오가 강서윤의 아들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으려 했던 적의 가장 약한 고리가 실은 자신의 핏줄이었던 것이다. 첫 번째로 그를 덮친 감정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강서윤, 감히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5년 동안이나 숨기고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아들을 숨길 수가 있지? 하지만 그 분노는 이내 더 깊고 근원적인 감정에 휩쓸려 갔다. 그것은 바로 후회였다. 5년 전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매정하게 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자기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의 뒤틀린 자아는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집착을 만들어냈다. 내 아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천지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의 머릿속에서 런은 더 이상 강서윤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이었고 되찾아야 할 자신의 유산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당장 강서윤에게 달려가 자신의 아들을 되찾아 와야만 했다. 그는 아무런 예고도 시와도 없이 강서윤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입구에서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소리쳤다. 비켜, 내가 내 아들을 만나겠다는데 누가 감히 나를 막아 소란을 듣고 나온 서윤은 그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경호원들을 물리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서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태환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집착이 뒤섞여 기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아들을 5년 동안이나 숨길 수가 있냔 말이다. 그의 절규에 서윤은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 아들이라고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당신은 5년 전 그 아이의 존재를 알면서도 우리를 버렸잖아. 당신 스스로 아버지가 될 자격을 포기한 거라고.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권태환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니야, 그건 실수였어. 내가 모든 걸 보상해 주겠어. 아이를 내게 보내. 천지그룹의 후계자로 만들어주겠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주겠어. 그의 말에 서윤은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보상 후계자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 당신은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제국을 물려줄 트로피가 필요한 것뿐이지. 레오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야. 사랑이라고. 당신은 결코 줄 수 없는 것.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아들은 당신처럼 괴물로 만들 수 없어. 그러니 당장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권태환의 눈빛이 다시 광기로 번뜩였다. 싫다면 힘으로라도 빼앗겠어. 법정으로 가자. 내가 가진 모든 돈과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친권을 가져오고 말겠다.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절대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서윤을 완전히 파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방 안에서 놀고 있던 레오가 거실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험악한 분위기에 겁을 먹은 듯 서윤의 다리 뒤로 몸을 숨겼다. 권태환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마주했다. 아이는 그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권태환의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리 와라, 아빠한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하지만 레오는 더욱더 서윤의 뒤로 숨어버렸다. 그 모습에 권태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건 끝이 아니야. 강서윤 내 아들은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윤은 떨고 있는 레오를 꼭 안아주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복수심으로 시작되었던 싸움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적인 가족 싸움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권태환이라는 괴물을 영원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권태환이 광기 어린 협박을 남기고 사라진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서윤은 떨고 있는 레오를 품에 안고 한참을 달랬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공포로 가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권태환은 이제 법이나 상식 따위는 통하지 않는 이성을 잃은 야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아니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방식이나 시기를 고민할 수 없었다. 이 전쟁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끝내야만 했다. 그녀는 레오를 침실에 데려다 주고는 곧바로 조영민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전무님, 지금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세요. 심판의 날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조 전무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윤의 결심과 동시에 권태환 역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굴욕감과 상실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뒤틀린 집착이 뒤섞여 그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변호사 대신 다시 한번 박 실장을 불렀다. 이번에 그가 내린 명령은 기업 총수가 아닌 범죄 조직의 보스나 할 법한 것이었다. 그 아이를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을 내게 데려오란 말이다.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이었다. 동시에 그는 재무팀에 지시를 내렸다. 천지그룹이 가진 모든 비자금과 가용자산을 동원해 이지스 홀딩스를 향한 공매도 공격을 시작해. 내일 아침 저 회사를 대한민국 증시에서 완전히 지워버려. 모든 것을 잃게 될 바에야 상대방 역시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미치광이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였다. 이지스 홀딩스의 작전실 강서윤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유림 레거시 파일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행하세요. 그녀의 명령과 함께 조 전무는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디지털 폭탄이 터졌다. 권태환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파일이 수백 개의 이메일로 나뉘어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방송국, 검찰, 특별검사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모든 야당 의원실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덮을 수도 없는 동시다발적인 진실의 폭격이었다. 서울의 언론사 편집국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로 치부했던 기자들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잔혹한 범죄 드라마였다. 존경받는 기업가 권태환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모든 방송국의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긴급 속보가 쏟아져 나왔다. 속보 천지그룹 권태환 회장 유림테크 강탈 및 살인 교사 의혹. 친자 존재 알면서도 버려. 비정한 재벌 총수의 두 얼굴.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권태환과 천지그룹 그리고 강서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진실의 폭탄이 여론을 뒤흔드는 동안 금융시장에서는 권태환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고 있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동원된 공매도 공격이 이지스 홀딩스를 향해 쏟아졌다. 하지만 서윤의 팀은 이미 이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침착하게 방어에 나섰고 오히려 천지그룹의 불법적인 주가 조작 시도를 금융감독원에 실시간으로 제보했다. 권태환의 공격은 자충수가 되어 그의 범죄 목록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죄목 하나를 더 추가해 주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시각 서윤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 실장이 이끄는 권태환의 사설 용병들이 건물 내부로 침투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서윤이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최정계 경호팀이었다. 건물 로비와 비상계단에서 격렬하지만 소리 없는 격투가 벌어졌다. 서윤이 이미 경찰에 의문의 괴한 침입 시도를 익명으로 신고해둔 상태였다. 결국 권태환의 용병들은 경호팀에 의해 모두 제압당했고 때맞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박 실장은 체포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섬겼던 주인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를 깨달았다. 천지타워의 회장실. 권태환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불타 무너지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그는 받지 않았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자신을 악마로 묘사하는 뉴스 속보,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그룹 본사로 진입하는 CCTV 화면만이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한 여자를 그리고 그녀의 아이를 얕본 대가가 이렇게나 참혹하구나. 그는 그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5년 전 그가 조금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한 여자와의 사랑,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 아이와의 행복이었다. 그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특별검사팀이 들이닥쳤다. 권태환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배임, 살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납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쪽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니터 속에서는 강서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닌 5년 전 권태환 회장에 의해 아버지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한 사람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이제는 그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기자회견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저의 싸움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제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다시는 이 땅에 권력의 이름으로 개인의 삶을 짓밟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권태환의 마지막 시야에 들어온 것은 진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은 그녀의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이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한 제국의 몰락과 한 여인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권태환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한동안 깊은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거대 제국의 몰락은 금융시장과 산업계 전반에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하지만 폭풍이 휩쓸고 간 땅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혼돈 속에서도 서서히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서윤이 있었다. 심판이 날 이후 몇 달이 흘렀다. 강서윤은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체된 천지그룹의 자산을 관리하는 채권단의 대표 자격으로 무너진 제국의 잔해를 정리하는 냉철한 해결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것들을 단순히 파괴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천지그룹의 썩은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건강하고 잠재력 있는 사업 부문들은 다시 살려낼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목표는 복수가 아닌 재건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려 있던 옛 유림테크의 기술력을 계승한 연구소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싶었다. 그녀는 이지스 홀딩스의 자본을 투입해 해당 부문을 인수했고 그곳을 새로운 기술 혁신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라 선언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법인의 임시대표로 조영민 전무를 임명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동지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함께 서게 된 것이다. 권태환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모든 범죄 사실이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는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유림테크 기술 탈취 과정에서 강만희 회장을 의도적으로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혐의는 살인 미수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쓰러졌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계의 황제는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퇴장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서윤은 교도소에 수감된 권태환으로부터 면회 요청서를 받았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제 와서 그를 만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만나지 않는다면 평생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면회실에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권태환은 서윤이 기억하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그저 늙고 지친 한 명의 죄수일 뿐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윤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아니까. 한참 만에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에게 저지른 짓은 내가 평생 이곳에서 죗값을 치러도 부족하겠지.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이 없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이, 러는 잘 지내나?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아주 건강하고 밝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의 대답에 권태환은 희미하게 웃는 듯 했다. 그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서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부탁이 하나 있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야. 아이에게 아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때 그 아빠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도 솔직하게 다 말해줘. 하지만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덧붙여주게. 그 아이는 실수가 아니었다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윤이 그에게서 처음 보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지막 부탁에서 뒤늦게나마 피어난 그의 부성애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온전히 제 결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죠. 증오를 가르치지는 않겠어요.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울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시간이 흘러 서울에는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서윤의 삶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지스 홀딩스 한국지사를 정리하고 뉴욕 본사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딴 유림과학재단을 설립해 젊고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후원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돈과 권력을 줬던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레오가 함께했다. 러는 더 이상 어두운 방에서
컴퓨터와 씨름하는 해커가 아니었다. 아이는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물론 아이의 천재성은 여전했다. 아이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닌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유는 레어와 함께 과천의 한 과학관을 찾았다. 그곳은 유림재단의 후원으로 최근에 새로 문을 연 어린이 과학 체험관이었다. 레오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신기한 과학의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어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고 감탄사를 터뜨렸다. 서유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저것 봐. 로봇이 그림을 그려. 나도 나중에 저런 로봇 만들어서 엄마 그림 그려줄게. 러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서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다. 그녀는 적을 파괴하는 데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아들과 함께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해냄으로써 진정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과학관을 나왔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문득 권태환을 떠올렸다.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남자. 그 역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이 화창한 봄날의 햇살을 아이와 함께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를 향한 마지막 연민을 보내고 완전히 털어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아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날들만이 펼쳐져 있었다. 어둠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눈부신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강서윤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 희망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